여보, 제발이에요. 우리 다시 한 번만 해봐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전처의 울먹이는 목소리. 40년을 함께 살았던 그 여자가 지금은 저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놓인 또 다른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순희 씨. 저는 두 개의 전화기를 든 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68세. 이혼 1년 만에 맞닥뜨린 인생 최대의 선택. 40년의 의무인가? 새로운 사랑인가? 아니면 진정한 자유인가? 이 이야기는 저 김성민 68세의 가장 힘들었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2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혼한 지 1년 2개월. 저는 이제 혼자 사는 것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 오늘도 좋은 날씨네. 눈치 볼 사람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자유.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삶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저는 화요산악회에 나갔습니다. 비슷한 나이대 분들 15명 정도가 모이는 작은 모임.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꿀 만남이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물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등산로 중간쯤에서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네. 얼마든지요. 물병을 건네며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건가요? 네, 친구 소개로. 혼자 운동하는 것도 심심해서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박순희. 66세. 남편을 5년 전에 하늘나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혼자 계신 지 꽤 되셨네요. 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순희 씨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인 게 익숙해졌어요. 편하기도 하고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느끼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해 주신 거였으니까요. 저도 비슷해요. 저는 이혼한 지 1년 좀 넘었는데 아, 그러시구나. 순희 씨는 놀라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배워야 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등산을 마치고 내려와 우리는 자연스럽게 커피 한 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쉽지 않으셨나 봐요.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말이죠. 존중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기엔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이상하게 순희 씨 앞에서는 편하게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남편이 좋은 사람이긴 했지만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고는 못하겠어요. 순희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시댁 눈치, 남편의 무관심, 혼자 감당했던 육아. 그래도 결국 함께 하셨잖아요. 네.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순희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빨리 나를 위한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싶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화요일 등산은 물론이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가고 영화도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68세에 다시 느끼는 이 떨림.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외로움을 채우려는 걸까?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함께 있으면 편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에게 조심스럽게 순희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좋은 분 만나셨네요? 응.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목소리 들어보니까 알아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아버지도 행복하실 자격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68세에도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는 자식이 있다는 것.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엄마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게 생각보다 어려우신가 봐요. 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 것 같고, 친구분들하고도 멀어지셨대요. 그래, 네. 오빠도 해외에 있고, 저도 애들 때문에 자주 못 찾아뵙고. 아버지, 가끔 연락 한 번씩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힘들다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40년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전처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그 이름. 손이 떨렸지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성민 씨. 나예요. 1년 만에 듣는 목소리.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뭐 그렇게 살아요. 영희 씨는 나도 그냥 그래요.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한테 들었어요. 건강이 안 좋다면서요? 네. 혈압이 자꾸 올라가고 병원 다니는 게 혼자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은 잘 다니고 있어요? 네. 다니긴 하는데 가끔 약 먹는 것도 깜빡하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성민 씨 목소리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다음 날 순희 씨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성민 씨,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순희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전처한테 연락이 왔어요. 순희 씨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그러시군요. 순희 씨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성민 씨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순희 씨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민 씨죠.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순희 씨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희 씨,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그렇게 순희 씨는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전처와의 연락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주에 2번, 3번. 성민 씨,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약 먹는 거 깜빡할까봐 타이머 맞춰놨어요. 당신이 알려준 방법대로요. 매번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전처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1년 만에 마주한 전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도 빠지고 얼굴도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서먹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혼자 사는 거 정말 쉽지 않네요. 전처가 커피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잠들 때도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성민 씨는 어때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익숙해졌어요. 역시 당신은 강하네요. 그때 전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성민 씨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돼요. 당신한테 너무 심했죠?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사과하지 않던 그 사람이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걸 참았는지. 그 순간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전처와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2주에 한 번, 나중엔 일주일에 한 번. 성민 씨, 전구 좀 갈아줄 수 있어요? 장 좀 같이 봐줄 수 있어요? 병원 가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부탁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일들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전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성민 씨, 죄송한데 집 관리비가 좀 밀렸어요. 관리비요? 네. 병원비 내느라 돈이 좀 부족해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저는 그날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성민 씨, 또 죄송한데요. 전기세가 30만 원, 2주 뒤 약값이 20만 원.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희 씨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순희 씨,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읽음 표시 없음. 다음 주 화요일에 등산 가실 건가요? 읽음 표시 없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4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도와줘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맞는 건가? 순희 씨는 이제 완전히 떠난 건가? 밥맛도 없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처음 혼자가 됐을 때보다 더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성민 씨, 오늘 만날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할 말이 있어요. 꼭 만나야 해요. 전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민 씨,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네, 다시 함께 사는 거요. 영희 씨. 이번엔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잘할게요. 전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살아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당신 없인 정말 못 살겠어요. 제발.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생각해볼게요. 저는 겨우 그 말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꺼내보니 순희 씨였습니다. 한 달 만에 연락.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당신 없인 못 살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순희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희 씨, 미안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순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순희 씨, 저예요. 아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제 전화 못 받아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바쁘셨나 봐요. 순희 씨, 제가 지금 좀 혼란스러워서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정리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그러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순희 씨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중간 참여 유도 2천만 2030.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40년을 함께 산 전처,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게 너무 냉정한 걸까요? 아니면 1년 동안 찾아온 제 자유, 그리고 새롭게 만난 순희 씨와의 인연, 이걸 지켜야 하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제 인생을 바꿔놓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막 전환점 마이너스 순위의 진실 2030만 2600. 다음 날 아침, 누군가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순희 씨가 서 있었습니다. 순희 씨? 성민 씨, 할 말이 있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순희 씨는 차분하게 앉아서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민 씨, 제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순희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네, 시댁에서 연락이 많이 왔어요. 재산 문제, 손주 문제, 여러 가지로요. 처음엔 도와줬어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길래 병원도 모시고, 시동생이 돈이 급하다길래 빌려주기도 했죠.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한 집안 식구였으니까,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순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끝이 없다는 걸. 한 번 도와주면 또 연락 오고, 또 도와주면 또 연락 오고, 점점 더 큰 걸 요구하더라고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돈 나오는 기계였구나. 순희 씨, 동정심으로 시작한 관계는 결국 의존 관계가 돼요. 서로에게 독이 되죠. 순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성민 씨,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전 부인을 사랑하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면 돌아가세요. 진심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요. 하지만 순희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동정심이나 죄책감 때문이라면 그건 두 분 모두를 위해 좋지 않아요. 그 순간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사랑이 아니었어. 동정이었고 죄책감이었어. 그리고 성민 씨, 순희 씨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진짜 마음은요. 성민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하지만 성민 씨가 과거에 묶여 있다면 저는 기다릴 수 없어요. 순희 씨, 저도 남은 인생이 소중하니까요. 순희 씨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성민 씨 마음이 뭔지. 순희 씨가 떠나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 그날 오후 저는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전문 상담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혼 후 건강한 경계 설정 3원칙. 첫 번째, 동정 책임. 안타까운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게 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혼은
법적 관계의 종료입니다. 더 이상 배우자로서의 의무는 없습니다. 두 번째, 과거 현재. 함께한 시간은 소중한 추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래의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평생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도움의 한계. 긴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도움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의존 관계는 안 됩니다. 진짜 도움은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황혼 재결합의 현실. 상담사 선생님은 이런 자료도 보여주셨습니다. 황혼 재결합 실패율 78%. 주요 실패 원인. 1위. 경제적 의존 43%. 돈 때문에 다시 합친 경우. 2위. 외로움 회피 32%. 혼자가 무서워서. 3위. 자녀 압박 15%. 자식들이 원해서. 4위. 진정한 사랑 10%. 정말 사랑해서. 재결합이 성공하려면 진정한 사랑 확인,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독립적 경제력 유지, 상호 존중의 회복, 명확한 동기.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사랑이 아니었어. 그리고 영희 씨도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었어. 그날 저녁, 저는 전철을 만났습니다. 영희 씨, 제대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요? 전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저를 사랑하세요? 네, 다시 함께 살자는 게 정말 저를 사랑해서인가요? 아니면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혼자 살기가 힘들어서인가요? 전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경제적으로도 편하고 외롭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함께 살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성민 씨,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한참 후에 전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는 정말 힘들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필요? 사랑이 아니라 필요. 며칠 후 저는 전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 씨, 저예요. 성민 씨, 생각 정리됐어요? 네. 그래서 전화했어요. 영희 씨, 저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건 우리 둘 다 선택한 거예요. 성민 씨,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다시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영희 씨가 정말 급한 일이 있다면 일시적인 도움은 드릴 수 있어요. 병원비가 급하다거나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건 안 됩니다. 영희 씨도 영희 씨만의 인생을 찾으셔야 해요. 성민 씨, 나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전화를 끊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자녀들에게도 제 입장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엄마가 야, 엄마는 너희 엄마지. 아버지 책임은 아니야. 하지만 너희가 필요한 만큼 도와드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의존하게 만들면 안 돼. 그건 엄마를 위해서도 좋지 않아.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이 있어. 이해해라. 네, 아버지. 그리고 저는 순희 씨를 찾아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순희 씨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성민 씨, 저는 뒤에 숨겨뒀던 꽃다발을 꺼냈습니다. 순희 씨,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성민 씨, 제대로 정리했어요. 이제는 저는 순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희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미래를 함께요. 순희 씨가 조용히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건강한 독립유지법. 제 경험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이혼 후 건강한 관계 유지 5원칙. 1. 명확한 경계 설정. 전 배우자와 적정한 거리 유지. 도움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 감정과 의무를 구분하기. 2.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동호회, 모임 적극 참여.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교류. 건강한 관계 만들기. 3. 경제적 독립 유지. 의존 관계 만들지 않기. 각자의 자립 기반 확보. 일시적 도움은 OK, 지속적 지원은 NO. 4.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 나의 행복도 소중함을 인정. 5. 전문가 도움 활용. 필요시 상담받기. 법률 지원 활용. 심리 상담 두려워하지 않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와 순희 씨는 매주 화요일 함께 등산을 갑니다. 성민 씨,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커피 한잔 할까요? 좋아요. 자연스럽고 편안한 일상. 전처는 구청 자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도와주고 딸이 주말에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나이 들어서 이런 행복도 있구나 싶어. 동정심은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게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은 주되 의존하게 만들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배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것. 저는 68세에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도 만났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혼한 전 배우자가 힘들 때 어디까지 도와야 할까요? 동정심과 책임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